주술로 용을 물리친 해통스님, 통일신라 7세기. 신라의 해통이 스님이 되기 전의 일이에요. 어린 해통은 남산 기슭의 은천동에서 살았어요. 하루는 시냇가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수달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수달이다, 잡아라! 해통과 친구들은 나무 막대기로 수달을 때려 잡았어요. 가죽을 벗겨 살을 발라내고 뼈를 산 기슭에 버렸지요. 그날 밤 해통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겁먹은 수달의 눈이 떠오르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모습이 눈에 어른거렸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해통은 이튿날 새벽 수달의 뼈를 버린 산 기슭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수달의 뼈가 보이지 않았어요. 핏자국이 있네. 무슨 피지? 해통은 핏자국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핏자국은 작은 동굴 앞에서 멈추어 있었어요. 동굴 속을 들여다본 해통은 까무러칠 듯이 놀랐어요. 뼈만 남은 수달이 새끼 5마리를 품고 있었거든요. 죽어서도 새끼들을 잊지 못해 제 집까지 오다니. 아,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해통은 장난삼아 수달을 잡은 것이 몹시 후회되었어요. 그날 이후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해통은 마침내 스님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중국 당나라에 삼장이라는 큰 스님이 있었어요. 해통은 삼장 스님을 만나려고 당나라로 건너갔어요. 스님의 제자가 되려고 멀리 신라에서 왔습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삼장 스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조그만 나라 사람이 어떻게 불법을 깨치겠느냐? 그만 네 나라로 돌아가거라. 스님께서 받아주시기 전에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났어요. 삼장 스님은 여전히 해통을 본체 만체했어요.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많은지 보여주겠어. 어느 날 해통은 뜨거운 화로를 머리에 이고 절 마당에 서서 삼장 스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니, 저 사람 제정신인가? 저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 스님들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화롯불에 머리가 타들어갔지만 해통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때 화로가 쩍 갈라지더니 펑 터졌어요. 해통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보게 해통, 정신 좀 차려보게. 아니, 저 이마에 피 좀 봐. 철철 흐르네. 스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기만 했어요. 그제야 삼장 스님이 뛰쳐나왔어요. 큰 스님, 해통이 화로를 머리에 이고 있다가 해란 고집불통을 보았나? 삼장 스님이 해통의 터진 이마를 만지며 주문을 외우자 금세 상처가 아물었어요. 그 대신 이마에 임금 왕자 모양의 흉터가 생겼어요. 너의 고집이라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삼장 스님은 마침내 해통을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그즈음 당나라 공주가 큰 병이 들어 누워 있었어요. 황제는 삼장 스님을 불렀어요. 큰 스님, 공주의 병을 고쳐 주시오. 공주님의 병을 고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곧 그 사람을 보내드리지요. 삼장 스님은 절로 돌아와 해통을 불렀어요. 네가 공주의 병을 고쳐주고 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해통은 공주의 얼굴을 살펴보았어요. 귀신이 공주의 몸속에 들어있군. 해통은 흰 콩 한 마를 은그릇에 넣고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콩알들이 흰 갑옷을 입은 병사들로 변했어요. 병사들은 귀신과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어요. 해통은 검은 콩 한 마를 금그릇에 넣고 주문을 외웠어요. 이번에는 콩알들이 검은 갑옷을 입은 병사들로 변했어요. 양쪽 병사들은 힘을 합쳐 귀신과 싸웠어요. 그제야 귀신은 힘이 모자라 용으로 변해 달아났고 공주의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해통에게 쫓겨난 용은 심술이 나서 신라로 날아가 백성들을 해치며 돌아다녔어요. 얼마 뒤 당나라의 사신으로 온 정공이 해통을 찾아왔어요. 스님, 빨리 신라에 가서 용을 없애주십시오. 해통은 신라로 돌아와 숲속에 숨어있던 용을 쫓아냈어요. 정공, 두고 보자. 해통에게 고자질했지? 용은 복수를 다짐하며 정공의 집 앞에 있는 버드나무 속에 숨었어요. 그러자 버드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랐어요. 그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정공은 잎이 무성한 버드나무를 무척 아꼈어요. 그 무렵 신문왕이 죽고 효소왕이 뒤를 이었어요. 무덤을 만들고 무덤으로 가는 길을 닦아라. 신하들이 왕의 명령으로 길을 닦는데 정공의 집 앞에 있는 버드나무가 길을 막았어요. 신하들이 나무를 베려고 하자 정공이 소리쳤어요. 무슨 짓이냐? 나무를 베려거든 차라리 내 목을 베어라. 효소왕은 이 말을 듣고 노발대발했어요. 감히 내 명령을 거슬러? 바라는 대로 목을 베어라. 신하들은 정공의 목을 베고 집을 헐어버렸어요. 왕과 신하들은 해통도 없애기로 했어요. 정공과 친한 해통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신하들은 해통이 머물고 있는 절로 병사들을 보냈어요. 해통은 병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손에는 병과 붉은 물감을 묻힌 붓이 들려 있었어요. 해통은 병의 목에 줄을 그으면서 외쳤어요. 너희들은 모두 목을 보아라. 병사들이 서로의 목을 보니 하나같이 목에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내가 이 병의 목을 자르면 너희들의 목도 잘릴 것이다. 병사들은 해통의 신통력에 놀라 앞다투어 도망쳤어요. 어느 날 효소왕의 공주가 갑자기 알아누웠어요.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공주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효소왕은 해통을 불렀어요. 해통이 주문을 외우자 공주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고맙소.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정공은 용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정공을 용서해 주십시오. 효소왕은 해통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하여 정공을 용서해주고 해통을 스승으로 삼았어요. 주술로 용을 물리친 해통 스님. 해통. 삼국유사에 따르면 해통은 어릴 적에 남산 기슭의 은천동에서 살았어요. 그는 친구들과 놀다가 죽인 수달이 이튿날 뼈만 남은 채 자신이 살던 동굴에서 새끼 5마리를 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스님이 되었지요. 그 뒤 해통은 삼장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당나라로 떠났지만 삼장 스님은 3년이 지나도 해통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에 오기가 난 해통이 화로를 머리에 이고 뜰에 서 있다가 갑자기 화로가 터져 이마를 다쳤어요. 이때 삼장 스님이 주문을 외워 해통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비로소 제자로 받아들인답니다. 얼마 후 삼장 스님은 해통을 황실로 보냈어요. 해통은 주술로 공주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 공주의 병을 고쳐주었지요. 귀신은 용으로 변해 신라로 달아났고 그 뒤 정공이 귀띔하여 신라로 돌아온 해통은 용을 쫓아냈어요. 용은 정공을 원망하여 정공의 집 앞에 있는 버드나무 속에 숨어 있다가
끝내 전공을 죽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효소왕과 신하들은 전공을 죽인 뒤 전공과 친한 해통을 없애려고 해통이 머물고 있던 왕망사로 병사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해통이 병사들에게 주술을 걸었고 이후 신하들은 해통을 괴롭히지 못했어요. 그 뒤 공주가 갑자기 병들자 효소왕은 해통에게 공주를 치료해달라고 했어요. 해통은 뛰어난 주술로 공주의 병을 깨끗이 치료했지요. 해통은 효소왕에게 용의 분풀이로 전공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했어요. 이에 효소왕은 전공의 죄를 용서해주고 해통을 국사로 삼았답니다. 효소왕은 어떤 왕일까요? 신라 제32대 효소왕은 신문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어요. 그는 신문왕에 이어 관제를 더욱 정비하고 송악성과 우잠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지증왕 때 세운 시장인 동시전과 함께 서시전과 남시전을 열어 백성들이 활발히 물자를 교류하도록 했지요. 이로써 신라의 왕권은 더욱 강화되었고 통일신라는 점차 안정되어 갔어요. 수달은 어떤 동물일까요? 수달은 우리나라 물가 어디에서든 볼 수 있었던 동물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피를 얻기 위해 마구 사냥하면서 그 수가 많이 줄어들어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어요. 수달은 시냇가 등 물가의 바위나 땅에 구멍을 파고 살며 때로는 나무 뿌리 밑에서 살기도 해요.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로 물고기와 개구리, 갑각류를 먹어요. 지금은 도시화가 진행되어 숲이 사라지고 하천이 오염되면서 수달이 살 곳이 점점 줄어들었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수달의 생명도 위협받게 되었답니다. 밀교에 대해 아시나요? 불교의 한 종파인 밀교는 수행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백성들이 혹해서 받아들였어요. 주술과 의식을 금지하였던 불교와 달리 밀교는 이것들을 허용하였어요. 해통이 당나라 공주의 병을 고칠 때 흰콩과 검은콩을 사용한 것, 왕망사에서 해통이 병사들을 보고 지붕 위로 올라가 검은 물감을 묻힌 붓으로 병목에 줄을 그은 것이 바로 주술이라 할 수 있어요. 밀교는 7세기쯤 신라에 들어온 것으로 보여요.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밀교 사상을 전한 밀본, 안흥, 명랑, 해통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가운데 명랑법사는 의상이 문무왕에게 당나라의 대군이 공격해 올 것이라고 알리자 사천왕사를 임시로 만들고 주술을 외워 풍랑을 일으켜 당나라의 배를 침몰시켰지요. 이렇듯 신라에는 7세기와 8세기에 밀교가 성행했고 고려 때에는 불교가 더욱 발전했어요. 연등회와 팔관회의 의식에 밀교가 영향을 미쳤으며 몽골 침입 때 만들어진 팔만대장경에도 밀교의 경전들이 포함되었어요. 하지만 조선시대 때 불교가 억제되고 유교가 숭상되는 숭유억불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른 불교 사상과 함께 밀교도 쇠퇴하게 되었답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 첫 번째 기회, 깊은 반성. 해통은 수달을 죽이고 죄의식을 느껴요. 죽어서도 새끼들을 잊지 못해 뼈만 남은 수달이 동굴로 달려가 새끼들을 품고 있는 것을 보고 해통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지요. 이것이 바로 해통에게 온 첫 번째 기회였어요. 해통은 곧바로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었어요. 반성이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삶까지 이어진 거예요. 두 번째 기회, 용감하게 구함. 해통은 좀 더 공부하려고 스승을 찾아 당나라로 떠났어요. 그러나 스승은 3년이 지나도록 그를 제자로 받아주지 않지요. 그래서 해통은 뜨거운 화로를 머리에 이고 용감하게 버팁니다.
그것이 해통에게 온 두 번째 기회였어요. 놓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어 마침내 스승에게 인정받았지요. 세 번째 기회, 주저없이 나아감. 세 번째 기회는 당나라 공주의 병을 고친 것이에요. 이 일을 계기로 삼장의 제자 해통이 아니라 해통으로 일어선 것이에요. 이 일 역시 해통이 머뭇거렸다면 오지 않았을 기회였어요. 해통은 주저없이 나아가 성공을 거두었고 신라로 돌아와서 용을 물리친답니다.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남산. 해통 스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경상북도 경주의 남산은 암석이 수없이 많고 작은 동굴도 곧잘 보여요. 곳곳에 작은 냇물도 흐르지요. 남산에 직접 가보면 해통 스님이 논일던 산기슭과 시냇가, 수달이 머물던 동굴이 떠오를 정도예요. 암석이 많은 남산에는 탑과 불상이 많아요. 탑은 61기, 불상은 80채에 이르며 절터만 112곳이라고 해요. 남산은 신라의 불교 문화재뿐 아니라 청동기 시대의 반달 돌칼과 고인돌도 있어요. 또한 진평왕 때 쌓은 남산 산성과 고어성도 남산에 있고 포석정과 박혁거세의 능인 오능과 나정도 이곳에 있어요. 신문왕릉. 신문왕릉은 사적 제181호예요. 효소왕이 신문왕을 낭산 동쪽에 장례 지냈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사천왕사 동쪽에 있는 낭산 숲속에 있어요. 신문왕릉은 능 아래에 벽돌 모양으로 가공한 돌담을 쌓듯이 5단 정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납작한 돌을 덮었으며 이 석죽에 가공된 삼각형 돌을 수십 개 기대 놓은 형태로 만들었어요. 645년 신라 황룡사 9층탑 세움. 660년 백제 멸망. 661년 신라 제30대 문무왕 왕위 오름. 668년 고구려 멸망. 676년 신라 삼국 통일. 681년 신라 제31대 신문왕 왕위 오름. 692년 신라 제32대 효소왕 왕위 오름. 자신의 낭도를 아낀 죽지랑. 통일신라 7세기. 술종공이라는 신라의 장군이 삭주 도독사에 임명되어 길을 나섰어요. 삭주, 평안북도에 있는 고을. 도독사, 신라시대의 지방의 일을 맡아 하던 관리. 웬 노인이 고갯길을 닦고 있었어요. 어찌하여 홀로 이 험한 길을 닦고 계십니까? 나리께서 지나시는 길인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술종공은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넘었어요. 죽지령, 지금의 중령,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사이의 고개. 술종공이 삭주에 간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술종공과 부인은 죽지령에서 만났던 노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똑같이 꾸었어요. 술종공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노인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꿈을 꾼 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10달이 지난 뒤 술종공의 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술종공은 노인을 만났던 곡의 이름을 따서 아들 이름을 죽지라고 지었지요. 술종공과 부인은 죽지를 정성을 다해 키웠어요. 죽지는 무럭무럭 자라 화랑이 되었고 김유신 장군을 도와 삼국 통일을 이루었지요.
전쟁터에 나가면 늘 앞장서 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죽지랑은 낭도들을 제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지요. 효소왕 때였어요. 죽지랑이 거느린 낭도 가운데 드고가 열흘째 보이지 않았어요. 어쩐 일이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드고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죽지랑은 다른 낭도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드고가 어디 갔는지 아느냐?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죽지랑은 드고의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드고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량 땅에 익선 나리가 부산성에 창고지기로 쓴다며 데려갔어요. 워낙 급히 가느라 인사도 못 드렸답니다. 그래요? 드고가 나란 일로 불려갔다니 내가 음식이라도 갖다 줘야겠군요. 죽지랑은 떡과 술을 마련하여 길을 떠났어요. 낭도 137명이 뒤를 따랐지요. 죽지랑은 부산성에 이르러 문지기에게 물었어요. 드고는 어디 있느냐? 익선 나리의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죽지랑은 드고가 일하는 밭을 찾아갔어요. 고생이 많군. 이것 좀 먹고 하게. 죽지랑은 드고 앞에 떡과 술을 내놓았어요. 드고는 죽지랑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았어요. 햇볕에 그을린 드고의 얼굴을 보니 죽지랑은 마음이 아팠어요. 죽지랑은 익선에게 정중히 청했어요. 드고를 며칠 쉬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익선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간진이라는 벼슬아치가 그곳을 지나다가 죽지랑과 익선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간지는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수레에 싣고 성 안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부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이 아니네. 부하를 위해 먼 곳까지 먹을 것을 싸들고 오고 휴가까지 청하다니. 간지는 죽지랑을 우러러 보았어요. 간지는 죽지랑을 돕고 싶어 익선에게 말했어요. 곡식 30석을 드릴 테니 이분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익선은 콧방귀를 뀌며 중얼거렸어요. 그까짓 곡식 얼마나 된다고? 그럼 말과 안장까지 받으시오. 그제야 익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익선에 대한 소문은 온 고을에 퍼졌어요. 화랑의 우두머리인 화주는 이 소문을 듣고 화를 참지 못했어요. 참으로 못된 벼슬아치로구나. 화랑의 부탁을 거절하고 탐욕스럽게 굴어? 곡식 30석으로도 모자라서 말과 안장까지 내준 뒤에야 허락했다고? 화주는 마침내 불호령을 내렸어요. 익선을 당장 잡아들여라! 그런데 익선이 눈치채고 재빨리 달아났어요. 부하들은 익선의 큰아들을 대신 잡아갔어요. 화주는 익선의 큰아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내 놈이 아비 대신 벌을 받아야 한다. 연못에 들어가서 더러운 때를 씻도록 하라. 익선의 큰아들은 연못에서 얼어 죽고 말았어요. 익선에 대한 이야기는 효소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효소왕은 노발대발했어요. 모량 사람으로 벼슬에 오른 이는 모두 내쫓아라. 궁궐에 다시 발을 들여 놓아서도 안 된다. 스님이 되는 것도 금한다. 효소왕은 죽지랑과 간진의 후손들에게는 큰 상을 내렸어요. 한편 드고는 죽지랑의 아름다운 마음을 잊지 못해 모 죽지랑가를 지어 읊었어요. 지나간 봄을 그려보니 모든 것이 울어 시름이 깊구나. 아름다운 얼굴에 주름이 지니
눈 돌릴 사이에 만나보게 되리. 당신이 그리워 마음이 가는 길은 다북쑥이 우거진 마을인데 어느 밤에 잠이 올까? 모 죽지랑가.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노래라는 뜻. 자신의 낭도를 아낀 죽지랑. 죽지랑. 죽지랑은 신라 제28대 진덕여왕 때부터 활동하던 화랑이었어요. 김유신 장군을 도와 삼국통일을 이루었던 그는 자신이 거느린 낭도들을 제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어요. 제32대 효소왕 때 성실하다고 알려진 죽지랑의 낭도 드고가 열흘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죽지랑은 드고의 어머니를 통해 모량부 아간 익선이 드고를 부산성 창고지기로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는 떡과 술을 마련하여 낭도 137명과 함께 드고를 찾아갔어요. 드고는 익선의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죽지랑은 드고에게 떡과 술을 먹이고 익선에게 드고를 돌려보낼 것을 청하였지만 익선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관청의 아전이었던 간진이 조세를 거둬 성안으로 가져가다가 죽지랑과 드고의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죽지랑의 성품을 아름답게 여긴 간진은 자신이 거두어들인 곡식과 말과 안장까지 내주고서야 익선의 허락을 얻어냈어요. 익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화주는 익선을 잡아와 더러운 때를 씻어주려 했지만 이미 달아나고 없었어요. 그러자 익선의 큰아들을 대신 잡아다가 추운 동짓달에 연못에 넣어 얼어 죽게 하였지요. 이 소문을 들은 효소왕은 죽지랑과 간진의 후손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해요. 효소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신라 제32대 효소왕은 신문왕에 이어 나라를 다스렸어요. 처음으로 의학 교육을 맡은 의학 박사를 두었지요. 그리고 지증왕 때 세운 시장인 동시전과 함께 서시전, 남시전을 열어 백성들이 물자를 활발히 교류하도록 했어요. 드고가 죽지랑을 사모해 지은 모 죽지랑가. 신라 제32대 효소왕 때 화랑 죽지랑의 낭도였던 드고가 죽지랑을 사모해 지은 향가가 바로 모 죽지랑가예요. 모 죽지랑가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데 죽지랑의 도움을 받은 드고가 죽지랑이 훌륭한 인품을 사모해 지은 노래라고 해요. 죽지랑의 업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라 제28대 진덕여왕 때부터 활동했던 죽지랑은 화랑도 출신으로 진덕여왕 때 김유신, 천존과 함께 백제 도살성을 공격하였어요. 그 뒤 집사부 중시가 되어 태종 무열왕 때까지 나랏일을 돌보았지요. 660년에 멸망한 백제가 부흥운동을 일으키자 앞장서서 막고 고구려 원정에 나서기도 하는 등 삼국통일에 큰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김유신 장군의 업적에 가려져 죽지랑의 활약상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향가란 무엇일까요? 신라시대부터 고려 초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두나 향찰로 표기되어 전해오는 노래를 향가라고 해요. 우리 글이 없었던 때에 우리말로 된 노래를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쓰는 향찰로 표기했지요. 특히 신라 사람들이 향가를 좋아해서 삼국유사에 그들의 향가가 기록되어 전해와요. 현재까지 가사가 남아있는 향가는 삼국유사의 14수, 고려승려 균여대사의 전기인 균여전의 11수가 실려있어 총 25수가 전해온답니다. 훌륭한 사람 되기와 닮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죽지랑과 익선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정반대의 품성을 보여주었지요. 죽지랑은 자기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랫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어려운 걸음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익선은 그와 반대로 나랏 일을 핑계로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밭에서 일하게 하는 등 도리에 어긋난 짓을 했어요. 이를 보면 지위가 높다고 다 훌륭한 것은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마음을 가져야 훌륭한 사람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요. 훌륭한 사람 본받기. 이 이야기는 낭도를 아낀 죽지랑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드고가 죽지랑을 존경하고 사모했던 마음이 모 죽지랑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노래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그 노래에 담긴 사람의 삶과 그 뜻을 본받아 따라하게 되지요. 또 자꾸 따라하다 보면 그 사람처럼 되고 더러는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되기도 할 거예요. 드고의 노래는 그런 면에서도 훌륭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뒷날 화랑들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참된 지도자의 길. 죽지랑은 삼국통일을 이루는 데 큰 공을 세웠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그 세운 공보다 그의 인간다운 면이 더 잘 드러나도록 적어 놓았어요. 참된 지도자는 본래 그렇게 굳건함과 부드러움, 위엄과 사랑, 용기와 덕 등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러기가 참 어렵지요. 그것은 타고난 바탕 위에 꾸준한 노력이 보태져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중령은 어느 곳일까요? 어느 고개일까요? 중령은 어떤 고개일까요? 죽지랑이 아버지 술종공이 삭주 도독사로 임명받아 가는 길에 노인을 만난 곳은 죽지령으로 현재의 중령이에요. 중령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과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경계를 가리키는 소백산맥의 고개 가운데 하나예요. 어느 도승이 대지팡이를 꽂았는데 그 지팡이가 살아났다 해서 중령이라고 했어요. 중령은 높고 험한 소백산맥에 가로막혀 있던 신라의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했답니다. 부산성은 어디일까요? 죽지랑이 드고를 찾아간 부산성은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설리에 있는 신라시대 산성이에요. 문무왕 때인 663년에 쌓았는데 산성 안에는 연못과 우물이 있었어요. 부산성은 경주에서 대구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죽지랑이 찾아갔을 때 문지기가 지키고 있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부산성의 대부분이 무너져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다만 군창터와 연병장터, 주암사터, 그리고 여러 건물터와 우물과 연못이 남아있어서 옛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681년) 신라 제31대 신문왕 왕위 오름. 682년 신라 국학 세움. 685년 구주오소경 설치. 692년 신라 제32대 효소왕 왕위 오름. 698년 대조영 발해 세움. 722년 신라 토지 나누어 줌. 723년 신라 해초 왕후 천축국전 지음.